이 모든 것들이 쓰는 에너지 양을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전기 수요를 훨씬 뛰어넘을 거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지구의 지표면에 과연 얼마나 유기체가 남아있을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민국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TV 매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였는데 V라고 5부작이었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진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SF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SF 별로 인기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놀라웠던 사실은 이제 외계인이 나오는데 외계인이 알고 봤더니 이제 파충류예요.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뭐 이 피부를 뜯어내니까 파충류가 나오고, 그들이 온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선한 의도로 포장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간을 먹이로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거의 무슨 도살장의 냉동 창고에 있는 소 마냥 이렇게 쫙 우주선 내부에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쇼킹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여자 주인공이 막 쥐를 먹는 모습이 나오고 살아있는 거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쇼크를 먹었고, 외계인이 파충류다, 이거의 거의 원조격인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히트를 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외계인들이 보통 왔을 때 인간을 먹이로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설정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쌀을 먹거나 아니면은 닭이나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 성분을 얻잖아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게 흡수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원을 얻는 이유는 결국에는 닭하고 저하고 생명 탄생 초기에는 똑같은 원시 세포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외계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외계인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한 생명체가 와서 여기 있는 지구에 있는 유기체를 먹어서 배가 부를 뿐 에너지는 아무런 흡수를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 모든 생태계는 인간하고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아름다운 거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인데, 근데 이러한 자연 생태계와 우리가 하나로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시기가 깨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농업혁명을 하면서부터예요. 그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책에 보면 1물결이 농업혁명이고 2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 물결이 정보화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혁명, 이게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속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생태계들이 공존을 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그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숲을 개간을 해서 농경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벼농사를 지으면은 벼라고 하는 단일 품목으로 쫙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숲을 없애고서 거기에 소나 닭만 키우면은 아주 극소수의 그런 선택되어 있는 가축의 품종만 개체수가 훨씬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농업혁명은 자연 생태계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에게 의해서 선택된, 인간과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벼는 인간이 우리가 주식으로 쓰면서 벼가 자기들이 스스로 진화했을 때에는 가질 수 없을 만큼 수준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 마찬가지로 닭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개체가 자연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고 그걸 깨트리는 그런 생태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유기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장이 있는 어떤 유럽의 시골을 가거나 그랬을 때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거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봐줄만 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우리가 키웠던 농작물도 햇빛과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들이고요. 우리도 똑같이 햇빛과 물과 양식으로 자라나는 똑같은 근본을 갖고 있는, 결국에는 다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오는 그런 유기체 생태계의 하나의 일부였는데, 증기기관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도구와 완전히 다른 거가, 증기기관 자체는 석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거는 뭡니까?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자란 다음에 그게 땅속에 묻혀서 엄청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석 에너지로 우리가 발굴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태양에너지긴 하지만은 이거는 땅속에서 채취한 화석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원이 되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유기체인 자연의 산물을 먹고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과 달리 이 증기기관이라는 기계는 화석 에너지를 먹고서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 같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이 많이 파괴됩니다. 어쨌든 지구는 구의 표면적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거의 모든 표면적이 자연 유기체로 덮여 있었는데
결국에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화석에너지를 쓰는 존재가 나오니까 점점 더 많은 유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탄광 같은 것들이 그런 케이스죠. 숲을 없애고 그거를 뭐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거로 바꾼다든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를 위해서 유기체의 표면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연이 파괴됐고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자연스럽거나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도시에 오시면은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같은 특정한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도시 환경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발달을 해서 내연기관이 나오고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다른 석탄에너지로 움직이는 개체수가 더 늘어났죠. 거기다가 전기가 나오면서 뭐 엘리베이터를 쓴다든지 각종 가전제품이 나오니까 개체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기체를 먹고 자라나는 그러한 개체수보다 그냥 화석에너지를 먹고 그 에너지원을 가지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지표면에서 유기체가 차지하는 자연스러운 표면은 점점 사라지는 거고 그 자리를 인공의 것들로 채워지면서 자연이 훼손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데 제3의 물결이 나오고 나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인터넷이 쓰여지고 가상 공간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로서는 뭐 그나마 해결책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막 50억 명, 60억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 때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공중에 있는 공간을 좀 쓰면서 부족한 공간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데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상 공간이라는 거를 발명을 해서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거래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게 다 오프라인에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겠지만은 절반 정도는 온라인 쇼핑으로 해결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공간을 좀 절약을 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그게 결국엔 인간의 인구가 늘어날 때 필요한 공간의 수요를 어느 정도 인터넷 가상 공간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단 이 공간은 반도체와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에도 화석에너지를 쓰지만은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전기 수요자가 늘어났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바둑 정도 두는 정도 수준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오픈 AI가 나온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 국경마다 다른 언어의 다름을 다 극복하는 이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서버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걔가 그냥 서버로서만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뇌, 그 전체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를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인간의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듯이 오픈 AI 같은 이런 서버 인공지능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사진 중에 되게 재미난 사진이 맨하탄 지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새롭게 그 우리가 아는 IT 회사들, 페이스북, 메타가 만드는 그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버의 사이즈는 센트럴파크 한 2배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오픈 AI가 만드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운타운 에어리어를 다 커버할 정도의 그 정도 면적이고 그나마 테슬라가 좀 더 작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양은 웬만한 도시 한 몇십 개를 합친 정도의 그 정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 에너지, 즉 화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기체 전체의 이 표면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자동차가 많이 양산되면서 생겨났던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 더 생기죠. 그게 뭐냐? 인공지능이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 안에 있던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하나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걔네들이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인간의 개체수만큼 그 정도로 로봇이 많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모든 생산 공장과 그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일하는 것까지도 커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집집마다 진공청소기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이 가정용 컴퓨터 두듯이 로봇을 하나를 두면은 이제 얘가 뭐 PC의 역할도 하면서 가정용 청소기 역할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쓰는 에너지 양을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전기 수요를 훨씬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그 지구의 지표면에 과연 얼마나 유기체가 남아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 보시면은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의 디스토피아
SF 영화 보시면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온 그 미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많은 개체수들, 유기체를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을 이 지표면에서 계속 찾으라고 하면은 지구는 아마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빨리 이 많은 인공지능들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줘야 된다. 이 지구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우주에 있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쓰고 저 소행성에 있는 자원들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걸 써서 그림자 저희는 그 추운 곳에다가 서버를 만들어 놓던지 뭔가 그러한 다른 방식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진짜 화성에다가 인간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우주 공간으로 빨리 인공지능을 내보내는 게 훨씬 낫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는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급선무인 것 같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AI가 소비하는 에너지로 경쟁 구도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발전할 때 사용되는 엄청난 화석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보다 2.5도 올라가면은 거의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공급을 지구 안에서 해결하는 거 말고 빨리 지구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거 같아요. AGI라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범용으로 쓰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ASI가 나온대요. 슈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 슈퍼 인텔리전스를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핵융합 발전 기술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SI를 빨리 발명을 해서 핵융합 발전을 애들이 답을 찾으면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뭐. 제가 김대식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 100년간의 사이언스지 논문을 쫙 봤더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논문의 수준이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지난 100년간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IT 기술은 좀 발전했지만은 양자역학도 100년 전에 나온 개념이 그냥 그 상태인 거고 좀 다듬어진 상태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별로 없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나오는 얘기가 핵융합 발전은 25년 뒤에 완성됩니다를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거든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문서를 발명하고 책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정보화 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만들고 학회를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뇌를 병렬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집단 지성을 키워가려고 했는데 그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기체의 뇌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뇌와 링크될 수 있는 한계가 이 수단이 결국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되니까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연결이 되니까 지식의 양과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유기체 뇌를 갖고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난제를 빨리 풀고 이 환경 문제도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IT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대식 교수 말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뭐랄까 SF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ASI를 빨리 발명을 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절약해서 사는 것보다는 한번 좀 베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현재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사우디입니다. 빈살만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빈살만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혀 황당무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제가 빈살만이 그 미러라인 시티인가 냈을 때 되게 많이 비웃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2차 산업혁명 수준의 그런 상상력이었던 거고 이번에 데이터 센터는 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중동 지역은 태양광 발전하기 좋은 그런 햇빛이 많은 곳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그 IT 기업들이 텍사스로 가는 이유도 거기에 태양광 발전이 돼서 그 친환경으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햇빛이 많고 자본도 많죠. 석유 팔아가지고 번 돈 많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돈이 되게 많고 거기는 땅도 엄청나게 넓죠. 거의 널려 있는 게 그냥 땅이죠.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전기와 물과 땅이거든요. 근데 뭐 이쪽에 홍해도 있고 저쪽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거기에 땅도 되게 넓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 수입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 만들기에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사실은 오케이를 안 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자기네들이 석유 팔 때 위안화로 결제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그 페트로 달러를 끝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미운털이 바뀐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사우디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안을 봤더니 되게 재미난 게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 만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뭐 0.8인가 뭐 그 정도로 좀 더 저렴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인공지능 서버로 쓰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빌려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클라우드 시스템 같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나 만들더라고요. 하나는 저쪽 페르시아만 쪽, 하나는 홍해 쪽. 엄청나게 전기를 쓰겠죠. 이제 사우디는 정유회사도 있으니까 그 석유 퍼내가지고 그걸로 값싼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하겠죠. 그리고 많은 태양광도 쓰려고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업 아이템은 잘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 공급이 얼마나 이게 잘 될 것이냐의 문제겠죠. 민살만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안보는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중국이 쓰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 있고 미국이 쓰는 데이터 센터가 반대쪽에 있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침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란이 침공하는 거는 중국이 막아줄 거고 등등으로 기발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옴시티 이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엄청나게 200몇십 킬로 정도 됐잖아요. 그 중에서 앞부분만 하겠다고 했다가 그 앞부분은 자기네 돈으로 하겠다고 설치를 했고 시작을 공사를 기초공사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에 가서 그 토목공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토목공사 타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초공사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할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고 거기 쓰려고 했던 돈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쪽으로 바꾸겠죠. 이거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만 된다면 뭐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요? 사우디가 하지만은 마치 우리 세계 원자력 기구인가 뭐 그런 데서 사찰 같은 거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그거 하듯이 뭐 미국이 거기 서버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상 언제든지 가서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놨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을 때 전기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